자, 오늘은 지금 드린 프린트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쯤에 이제 교재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때까지 이렇게 프린트블로 조금씩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나오면 그때 제대로 하는 걸로. 제목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 이 정도? 하나 빼먹었네. 그래서 뭐 제목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질시대가 우리 뭐 아시다시피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대에 어떻게 생명체들이 살아 있었고, 어떤 애들이 주로 살았고, 어떠한 환경이 뭐 따뜻했냐, 추웠냐, 뭐 수륙 분포는 어땠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지구가 한 46억 년 정도 됐대요. 그럼 46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안에 생명체들이 어마어마한 멸종의 시기를 겪었대. 지금 현재 공룡이 하나도 살지 않으니까 공룡은 분명히 멸종을 했을 거란 말이야. 멸종을 했을 정도면 어마한 날씨 환경의 변화가 있었겠지 아마. 뭐 운석이 충돌을 했든 아니면 갑자기 막 너무 추워져서 막 다 얼어 죽었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어마무시한 변화를 겪어가면서도 46억 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생물이 개체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가 아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해진 거야. 생물의 종류가. 개체수는 뭐 그때가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딱 하나 알 수 있는 건 생물 종이 다양해졌어. 그러면 분명히 다 죽었단 말이야 지금. 그지? 근데 그 시기를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만 이제 자손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거듭을 해왔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생물종이 다양해질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생물종이 다양해졌어로 끝나요. 다음 시간에 이제 왜 그렇게 다양해졌을까? 이렇게 다양해진 이유가 뭘까에 대한 걸 어떤 학자가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했겠지.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수업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 앞전 얘기를 또 잠깐 보자면, 이 앞에가 뭐냐면 우리 이번 방학 특강 시작할 때 맨 앞에 화학 부분에 산화환원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는 걸 했단 말이야. 거기서 산화환원 반응에서 보면 지구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막 이래갖고 뭐 광합성, 철의 재련, 화석연료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서 이 지질시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살짝 나온 적이 있어. 그 광합성 얘기할 때. 원래는 다 바닷속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이 등장하면서 얘네가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들어주고 그 덕에 오존층이 생겨서 육상으로 진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얘기가 여기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 단원 전체의 이야기는 지구가 이제까지의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화학적으로는 아니면 지질학적으로는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체들이 어떻게 다양해졌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뭐부터 할 거냐면 지질시대를 잘 알지만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우리가 나눠놨잖아. 이것도 뭔가 우리가 임의로 나눈 거니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물계의 큰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파충류인 공룡이 갑자기 다 없어졌어. 그럼 그 타이밍을 기점으로 구별을 하는 거야. 중생대, 신생대. 그 다음에 뭐 많은 생명체들이 바다에 살고 있었어. 근데 요쯤에 와서 이제 육상으로 진출하게 됐어. 그게 고생대 후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 생물계의 어떠한 변화로 구분 기준을 삼았는데 생물계에 이러한 큰 변화가 생긴 이유는 과연 뭘까? 바로 환경의 변화 때문일 거야. 아마도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변화에 살아남은 애들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겠지만 살아남지 못한 애들은 아무래도 멸종 위기에 있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구분 기준을 삼아서 지질시대를 구별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뭔가 그 지금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아는 건 대체로 문헌 같은 게 많이 남아있잖아. 근데 저 시대는 뭐 글자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니까 뭔가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뭘 가지고 과연 우리는 과거를 이제 연구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1번 화석이에요. 이제 가끔 지층과 화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결국은 화석이라는 것 자체가 지층 속에 남아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고2쯤 돼서 지구과학을 하게 되면 지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다뤄요. 단순히 지층 속에 남아있는 화석뿐 아니라 이 지층이라는 것 자체가 쌓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해.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빼고 여기서는 이제 뭐만 얘기한다? 지층 속에 남아있는 화석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화석이 뭐냐라고 물으면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 그리고 현재까지를 통칭해서 지질시대라고 부르고요. 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직접적인 생명체가 남아도 되고 아니면 그들이 살았던 발자국이나 배설물 흔적이나 아니면 뭐 서식지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았어, 지층 속에. 그러면 그런 것들 또한 다 우리는 화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석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러한 화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남게 되느냐. 그죠?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우선 흔적이 됐건 유해가 됐건 무언가가 생물체의 유해나 뭐 발자국 같은 흔적이 우선 기본적으로 빠르게 매몰되어야 해요. 여기서 매몰의 의미는 이 죽은 유해 위에 뭔가 화산재가 막 쌓이든가 아니면 퇴적물이 확 유입이 돼서 매몰이 돼야 돼. 쟤가 썩기 전에. 얘가 썩어버리고 나면 그게 그냥 결국 다 지층이 되어버리는 게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썩기 전에 우선 매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뭐 물고기가 한 마리 매몰이 됐다고 치면 그 물고기에게 있는 그 단단한 뼈 있지. 그 단단한 뼈 같은 그런 흔적이 이제 남게 되는데 어떻게 남게 되냐면 매몰이 되면요 그 안으로 지하수가 침입을 합니다. 그럼 지하수에 녹아있는 어떤 화학적인 물질들이 저 생명체를 녹여요. 그리고 녹임과 동시에 그럼 녹였다는 건 비어진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빈 공간을 다른 물질로 치환을 해요. 아니면 어떤 물질이 이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교결작용이라 그래. 다 붙여.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거를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화석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매몰된 유해를 이제 지하수가 가서 녹이고 그 녹인 빈 자리를 다른 물질로 치환을 하던가 아니면 광물질이라 그래서 붙이는 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단단하게 지층 속에 화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 드디어 화석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화석화 과정에 대한 얘기는 그냥 흐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렇게 이름을 저런 식으로 붙이는구나 정도만.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화석이 만들어지면 얘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야 되잖아. 그지? 그러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해. 첫 번째는 이왕이면 생물체가 뭐 할수록 좋아? 개체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많이 살아야 이러한 과정을 겪을 확률이 높고 확률이 높아야 화석이 많이 생기고 걔가 46억 년을 지나 나한테 와야 되니까. 그지? 그 긴 세월 동안 뭐 마그마라도 들어왔다 그러면 끝이야.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 1번 개체수가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겠다. 뭐 뼈가 됐든 껍질이 됐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그게 흔적으로 남을 테니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화석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걸 거치지 않으면 이제 화석이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화석화 과정을 거쳐서 화석이 되었다면 긴 세월을 지나 나에게 이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지각 변동을 받으면 안 돼요. 지각 변동을 안 받아야 그게 고스란히 내가 46억 년이라는 세월 후에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이 화석에도 이제 종류가 있겠죠. 종류는 이제 구조적으로 구조상 어떤 모양일 때로 구별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이 화석을 만든 생물체가 뭐 분포 면적이나 생존 기간이나 이제 뭔가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그냥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너네는 이런 건 안 해봤겠지만 석고 몰드라고 혹시 알아요? 뭘 이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뭘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몰드를 만들어서 그 빈 자리에다가 내가 뭘 채워서 딱딱하게 굳히면 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화석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땅에 이렇게 있었어. 근데 물고기 한 마리가 뒤졌어. 이렇게. 왜? 누가 봐도 물고기니? 한 마리가 뒤졌어. 그치? 그러고 위에 뭐가 이렇게 쌓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결국 이제 유해가 이렇게 해서 흔적이 이렇게 남겠지?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 발견이 돼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게 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 한쪽 왜 붕어빵과 붕어빵 틀을 생각하면 돼. 한쪽은 붕어빵 틀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남을 거고, 또 어떤 쪽은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모양으로 남을 거 아니야. 이 둘 다 화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모양일 때를 몰드라고 하는 거고, 얘 위로 이렇게 솟은 모양일 때를 캐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단면에서 보이는 흔적밖에 볼 수 없는데,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았다라는 건 이 속으로도 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전체 원형을 다 보존하고 있어요, 캐스트. 그런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엄마 깜짝이야, 놀래라.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화석을 구별을 하는 방법이 된다. 요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할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놓으시고, X축은 분포 면적으로 써볼까요? 분포 면적. 세로축은 생존 기간. 그래서 지구의 다양한 지역에서 같은 화석이 발견이 돼. 그 얘기는 분포 면적이 되게 넓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대신 특정 시기에만 등장하는 거야, 이 생명체가. 그랬을 때 우린 그걸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죠.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 그리고 분포 면적은 좁아. 하지만 지금도 살고 있어. 비슷한 애들이. 그런 애들을 시상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외우셔야겠죠. 표준 화석의 종류에
고생대를 대표하는 친구는 누가 있는지. 중생대를 대표하는 친구. 신생대를 대표하는 친구. 고생대는 많이 나오는 게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중생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공룡, 암모나이트 뭐 같은 거. 그 다음에 신생대는 화폐서, 매머드 같은 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름만 썼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림이랑 같이 아셔야 돼요. 삼엽충이 어떻게 생기는지. 갑주어는 어떻게 생기? 갑주어는 누가 봐도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좀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괴물 물고기 느낌? 그리고 방추충은 뭐가 없어요. 그냥 돌덩이 같아요. 모양만 보면. 뭐가 그냥 돌 같아. 근데 모양이 좀 특별한 모양이 있기는 한데 얘 되게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뭘로 보시냐면 지금 드린 프린트로 보셔도 되지만 나중에 저희 학교를 가면 학교 교재나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물에 나오는 그림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그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얘네 셋의 공통점은 몽땅 다 바다에 살고 있어요. 세 분 다. 셋 다 바다에 사는 애들이야. 삼엽충은 뭐 조금 바다에 사는 바퀴벌레 느낌으로 생기셨고, 그다음에 중생대 공룡은 뭐 말하는 도 아는 거고. 참고로 공룡이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그건 무조건 육상이에요. 공룡은 육상 대형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야. 만약에 물에 사는 파충류다. 그러면 뭐 어룡이나 수장룡 이렇게 부르고요. 날아다니는 파충류다. 그럼 익룡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룡은 육상에서 살아가는 대형 파충류를 말하는 거니까 공룡 머시기 하고 발견이 됐으면 이 지역은 이 화석이 생길 때 육지였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 암모나이트는 이제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얘도 해양생물이죠. 그리고 화폐석은 그림 보시면 화폐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 생각보다 표면이 단단한 아이가 조개처럼 단단한 아이는 아니에요. 연체 쪽인데 어쨌거나 얘도 해양생물이고. 매머드는 뭐 이렇게 뿔 달린 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포유류이면서 육상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말로만 해도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다.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그리고 바다구나. 까지 알려줘요. 그죠? 바다였구나, 이 지층이.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표준 화석을 우리가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시상 화석 나오면 이제 뭐 얘는 환경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양치식물 같은 고사리. 그 다음에 산호, 조개 껍데기, 이런 애들이 고사를 알아낸다.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면 고사리가 등장을 했다. 그럼 따뜻하고 이렇게 쓸까요? 따뜻하고 온난하면서 습한 육지가 고사리야.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으면 온난 습윤, 뭐 아니면 온난 다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신 육지 무조건. 그 다음에 산호 조개 같은 거 발견이 되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야. 이런 식으로 시상화석은 환경을 가르쳐준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화석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시상화석, 표준화석 구별하는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이해하게 된다. 어쨌거나 이러한 화석들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삼엽충 화석이 막 발견이 돼 갑자기 모두 사라졌어. 그 타이밍을 기점으로 시대에 대한 구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물계에 이러한 크나큰 변화가 생긴 이유를 환경이었을 거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그럼 과거가 과연 어떠한 환경이었을까? 따뜻했을까? 습했을까? 추웠을까? 이걸 이제 알고 싶은 거야.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얘기한 것처럼 화석 연구로도 해요. 그죠? 화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냐? 과거의 기후를 고기후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후를 고기후라고 하고요. 이 고기후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워요. 과거의 기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가 나이테죠. 그죠? 비교적 가까운, 비교적 최근의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테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나이테 한 줄하고 그 다음 한 줄 사이가 1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테 줄과 줄 사이에서 줄과 줄 간격이 넓어. 색깔이 밝아. 자, 나이테 간격이 넓고 색이 밝다. 그러면 얘가 이 나이테라는 게 얘들아 혹시 그거 기억나니? 식물의 줄기에는 형성층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형성층이라는 데서 세포 분열을 통하여 두께가 두꺼워지는 생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물이 몸에서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키가 크고 살이 찌는 것처럼 식물은 부피 생장은 형성층에서 하고 길이 생장은 생장점에서 하거든요. 그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한 흔적이 남은 게 나이테야.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애들은 나이테가 없어. 옥수수는 형성층이 없는 애거든. 그런 애들은 나이테가 없습니다. 옥수수 혹시 이렇게 잘라봤어요? 옥수수 알맹이 말고 얘들아. 옥수수 나무 본 적이 있을까요? 옥수수 나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안에가 텅 비었어요. 대나무 안에 텅 비듯이. 그런 애들은 나이테가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나이테가 있는 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태와 그 다음 태 사이가 넓고 밝게 형성이 됐다는 건 그만큼 얘가 잘 자란 거야.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하고 습해야 돼. 그래야 따뜻하고 비도 잘 오고 그래서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여기가 온난 다습이고요. 이게 반대가 되면 한랭 건조해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또 얘기를 하자면 여기 빙하코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친구예요. 혹시 여러분 빙하가요 얼음일까요? 눈일까요? 빙하는 눈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이야, 눈이 내려서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그 크나큰 빙하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 이제 이 건물만한 빙하가 있다고 쳐. 그럼 저 건물 옥상에서 원기둥 하나를 쭉 시추를 해요.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빙하로 된 원기둥 하나를 이렇게 얻었어. 그러다 치면 얘가 신기하게 무늬가 있다.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나이테랑 비슷한 거예요. 어둡고 밝고가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둡고 뭐 밝고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밑에 여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빙하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이렇게 꺼내요. 뭘 꺼낼 수 있느냐? 이게 눈이기 때문에요. 눈은 입자잖아요. 입자는요 쌓였어. 그 위에서 뭐가 계속 쌓이고 눌려도 빈 공간이 남아요. 얄갱이이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뭐가 채워지냐면요 1만 년 전에 공기가 채워져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동그란 요 공기방울 하나를 꺼내면 이 공기방울 안에는 언제의 대기가 갇혀 있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의 대기가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냐?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대기는 어떠한 물질들로, 어떠한 원소들로 되어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 조성을 알아보는데
당연히 뭐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지.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볼 거냐? 얘를 볼 겁니다. 산소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라는 거는 이런 애들이죠. 똑같은 수소인데, 그지? 그 안에 수소 원자 핵 속에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세하게나마 얘가 제일 무거워요. 미세하게나마. 그런데 이 동위원소라는 게 이제 다른 수소를 제외하고라도 다른 애들 동위원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산소도 마찬가지로 질량수 18짜리 동위원소도 있고요. 질량수 16짜리 동위원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대기야. 그러면 이제 바닷물에는 이런 물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산소가 18짜리 산소일 수도 있고 16짜리 산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증발이 돼서 날아가면 대기 중에도 자, 이런 수증기도 있고 이런 수증기도 존재를 하는 거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날씨가 되게 따뜻했다. 자, 그러면요. 날씨가 따뜻하면 기본적으로 가벼운 물의 증발량은 바다에서 대기로 나가는 증발량은 따뜻할 때나 그러니까 온난할 때나 한랭할 때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얘는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얘는 가벼운 애라서 뭐 따뜻하든 온난하든 증발량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얘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온난할 때는 이렇게 무거운 수증기가 증발이 많이 돼서 대기 중에는 많고 해양에는 별로 없어요. 온난할 때는 별로 없어요. 이상하다. 적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랭할 때는 증발이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대기 중에 적고 바다에 많아요. 그죠? 자, 여기를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저 빙하 코어를 꺼내서, 그죠? 저 안에 공기방울을 꺼내면 그 안에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다.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다고요, 대기. 저 대기 안에 16짜리 산소는 뭐 비슷비슷해요. 시기별로. 근데 18짜리 산소는 온난할 때 많고 한랭할 때 적더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산소 동위 원소 B라고 얘기를 해요. 산소 동위 원소 B. 이 값이 크다, 높다 이렇게 해볼까요? 높다. 그러면 얘는 거의 안 변하는 값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게 요 값이 전체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건 이게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커진다라는 건 언제다? 온난할 때다가 되는 거야. 그죠? 온난할 때다. 상대적으로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으면 그거는 한랭할 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빙하 코어를 뭐하여 꺼내서 저 안에 공기방울을 조사를 하게 되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알 수 있는데 그 동위원소 B가 뭐하면 높으면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날씨가 따뜻했구려 하는 거고 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으면 한랭했구려 를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가끔은 이게 어떻게도 나오냐면요. 해양생물 화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해양생물 화석. 자, 여기 빙하코어 말고 하나 더 쓰자면 화석, 영국. 예를 들면 꽃가루, 해양생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꽃가루는 잠시 후에 해양생물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해양생물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지층이 바다,
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화석에서 또 뭘 한다? 그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또 찾아요. 뭘 찾아? 이거 똑같이 찾는 거야. 그래서 이 해양생물 화석에서 똑같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찾았다. 그 값이 뭐 하면? 낮으면 온난이야. 높으면 활력이고. 빙하코어랑 반대예요. 왜냐면 빙하코어는 대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해양생물 화석은 바닷속을 대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예요. 그래서 반대로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주고 빙하코어 연구를 하여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이때 해양생물 화석이 발견된다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같이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연관관계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꽃가루 화석은 뭐 그런 거야. 어떤 꽃가루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럼 그 화석에서 그 꽃가루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모양을 보니까 지금 현재 따뜻한 동네에 살고 있는 꽃가루의 모양이랑 비슷해. 그럼 요 화석이 만들어지던 때가 따뜻했나 봐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추운 동네에 사는 애들과 꽃가루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 요 화석이 만들어지던 당시에 요 동네가 추웠나 봐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의 기후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화석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생명체들이 살았나도 확인도 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지질시대를 구분해 놓았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같이 따라왔으니까 이거 지워도 되나요? 정리를 좀 해봐요 그럼. 잠깐만요. 너 잠시 멈춰보자.